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행정법 총론, 문제풀이 강좌를 맡은 김일령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총 20강에 이 문제집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20문제에서 보통 제가 문제수를 세보니까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를 우리가 풀어야지 이걸 다 20강에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습할 때, 사실 근데 예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단원별로 끊어서 푸시는 게 좋습니다. 단원별로. 그렇지만 이제 대충, 그러면 다음 선생님 다음 강좌가 뭐 몇 강 정도 되겠다 하실 때는 요걸 이제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요 이제 공부하는 법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행정법이라 그러면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하죠, 그죠? 아무리 행정법 총론, 강론도 아니고 총론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정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행정학, 행정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행정학 자체도 내용이 많지만 행정법이 만만치 않죠. 근데 이제 행정법은 조금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선 단점은, 행정법의 단점은 용어가 난해하죠, 그죠? 용어가 난해해요. 그리고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장점은 진짜 여러분 정말 기출이 무한 반복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특징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초반에는 이 난해한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판례도 많아서 도대체 뭘 외워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서를 공부할 때의 문제점이에요. 기본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당최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용어도 모르겠고 정확히 말하면 사실 한국말이 아니죠. 대부분 한자니까. 그 일본법을 그대로 갖다 베끼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죠. 우리식 한자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판례가 많은데 너무너무 그것도 많아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 판례 중에 어떤 게 도대체 내가 알아야 될 판례고 어떤 거는 알지 않아도 되는 판례인지 또 판례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몽땅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이 문제풀이 강좌가 여러분들이 개념 강좌를 공부하시면서 느껴졌던 그 불편함,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도대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좌다 이거죠. 거기다가 좋은 게 행정법은 절대로 완벽하게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맨날 나오던 애가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똘똘하게 문제집 한 번만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것만 반복해서 푸시면 돼요. 여러분 약간 운전면허 시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학을 실제로 정말 공학도처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더라 라는 걸 알면 풀 수 있는 것처럼 이 행정법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단점이 바로 이걸로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문제를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를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기출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기본 개념인데 기출문제에선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문제집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냥 정말 기출 문제집. 특히 그 초시자가 조심해야 될 문제집이 어떤 거냐면 그냥 회차별로 돼 있는 거예요. 2000년도 4월달, 2000년도 4월 국가직, 2006월 지방직. 이렇게 쭉 회차별로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초시생들한테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내가 끝까지 완벽하게 다 내용 정리가 된 다음에 이렇게 장르를 넘나들면서 단원을 넘나들면서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당최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또 문제와 문제 사이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자 일단 두 가지가 특징인데 이 책은 첫째, 기출문제만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만 수록한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개념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간단한 개념적인 문제들을 추가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차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원별,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세부적인 주제라기보다는 단원별로, 소단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소단원의 문제가 좀 적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막 문제가 80문제씩 들어가서 좀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걸 더 쪼갤 경우에 또 너무 막 이렇게 이 1단원과 2단원이 겹치는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예, 이렇게 좀 단원과 단원 사이 넘나들지 않도록 그렇게 문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예, 정해진 시간 동안에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진짜 초시생일 타겟팅은 여러분 초시생이에요. 초시생. 뭐 만약에 나는 교수님 정말 저는 뭐 한 3수에서 N생이라서 행정법 자신 있습니다. 그러신 분은 그냥 혼자 푸시든지 아니면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요 강좌는 철저하게 초시생을 위한 강좌다. 또는 초시생은 아닌데 N시생인데 거의 초시생 같다. 예. 나는 정말 노베이스다. 좋습니다. 노브레인도 괜찮아요. 노브레인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오시면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일 첫 부분, 즉 행정부터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서론 끝났고요. 바로 가볼게요. 갑시다. 슝.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책이죠? 나도 공무원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이거는 항상 소단원에서 대표 유형 문제를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로 넣어놨는데요. 요거 먼저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볼게요. 자, 행정의 분류에 있어서 선생님 근데 왜 행정부터 시작을 하나요? 행정법이잖아요. 행정법을 알려면 먼저 행정을 알아야죠. 행정을. 자, 행정이라는 거는 우선 요거부터 볼까요? 저 답 맞추는 거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아이고예. 요거부터 볼까요? 슝. 오케이. 자, 요거부터 잠깐 공부하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면 영어로는요, Public Administration. 그래서요, 공공관리, 공적관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정학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게, 뭐야? 얘는 경영학이야? 뭐야? 뭐 조직론이야? 그죠? 막 진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예. 그게 바로 행정학의 특징이에요. 공적인 관리인데, 이게 딱히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되게 뭔가가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어쨌든 행정법에서 행정을 분류할 때에는 주체에 따라서 국가, 자치, 위임, 행정 주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는 국가 목적, 사회 목적 그 다음에 요건 좀 중요하죠. 행정 수단에 따라서는 권력과 비권력, 즉 관리 그리고 법적 형식에 따라서는 공법상, 사법상 그리고 법적 효과, 이제 요게 앞에 문제가 나온 건데요. 법적 효과에 따라서는 침익, 수익, 복효라고 그랬어요. 자, 침익이라는 것은 침해한다는 뜻이에요. 침해한다. 권익을 침해한다. 침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익.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국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해서 부담적 이런 표현도 씁니다. 기억나시죠? 기본서에서 배우셨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얘가 권리를 뺏는 거라면 얘는 뭔가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권익을 부여하면 줄 숫자 써서 그걸 우리가 수익적 행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거는 침익, 좋은 걸 주는 건 수익 이렇게 돼 있고요. 복효라는 거는 A에게는 침익이 되고 B에게는 수익이 되는, 즉 한 가지 행정작용인데 그것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또는 어느 일반
혼자에게 이게 잦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한테는 수익을, 어떤 사람에겐 침해적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복합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복효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해서 묶인 것 그랬잖아요. 바로 눈에 보이시나요? 그렇죠. 얘는 권력과 비권력, 권력과 관리였으니까 두 개밖에 없고요. 수익, 자, 수익, 침익, 복효. 요게 답이 돼야죠. 자, 문제 볼게요. 1번. 통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 이제 통칭이부터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 단어, 우리가 단어에서 공부해야 될 주요 내용인 통칭이가 제일 첫 번째고요. 통칭이가.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와 실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입법,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인데 그거를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사법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나 형식적 의미의 입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선 통칭에 대한 설명 이 파트는 왜 나온 거냐면요. 통칭이라는 거는 이게 통칭의 뜻부터 갈까요? 통칭이라는 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가 하는 일 중에 이런 일반적인 일 말고 뭔가 되게 정적인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도의 정치성을 띈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떤 의도가 다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고도의 정치성에 대해서 위법, 합법을 따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왜? 정치적인 문제니까. 대부분 또 이런 것들은 대외적인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고도의 정치성을 띈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법심사는 자제해 주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거는 너네들이 모르는 정말 되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런 정책인 의미가 커. 야, 이거 뭐라 그러면 안 돼. 이건 사법심사하면 안 돼. 이런 걸 우리가 통칭이라고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찾아달랍니다. 가볼게요. 자, 통칭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정치인 갑의 특별사면 신청에 대한 정부의 거부 처분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정치인갑의 특별사면 신청이 뭐니까? 통칭이니까. 두 번째,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그죠. 금융실명제 같은 거야. 통칭에 속하지만, 오케이, 잡아봐. 자, 요것도 통칭이래요. 그러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통칭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통칭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나쁜 놈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 그 나쁜 놈이 막 국민의 기본권 침해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사법심사, 즉 헌법재판소의 대상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 맞아요. 세 번째,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근거와 썰은 사법자재설, 재량행위설, 기관양태설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관양태설. 자, 기관양태설은 이거는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들어간다. 즉 사법자재설, 재량행위설 요건 다 맞는데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선생님 그러면 쟤는 뭔데요? 그래. 일단 요거까지 보고요. 자,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 및 개괄주의 열기주의의 반대말인데요. 개괄주의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 책임이 제도적 전제로서 인정되어야만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있다. 그렇죠. 예외를 뽑지만 이게 전제돼야지만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3번이 틀린 건데 여기도 나와 있네요. 기관 양태설은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대한 학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 가봅시다.
자, 여기에 써 있는 게 바로 통치행위에 대한 긍정설의 근거들이에요. 통치행위에 대한 근거. 자, 우선 얘부터 볼게요. 왜 얘부터 시작한 거니까 원래 대권행위설. 자, 원래 처음에 이제 이게 시작할 때, 야, 국왕의 대권이야. 이거 왕이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 사법심사 하겠다고? 너 미쳤니? 이거예요. 자, 왕이 하는 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력분립설.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문제는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 정책인 해결이나 또한 이거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면 국민이 민족으로 통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게 권력분립설이에요. 권력분립설. 그래서 권력분립설은 사법, 입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행정의 이 부분은 고도의 정치성을 요하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견제해서는 안 된다. 개입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행정부만의 고유한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랑 유사한 거 먼저 봐드릴게요. 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바로 얘하고 얘를 비교하셔야 돼요. 어이구, 이게 뭔 일이래요? 이게 뭔 일이래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자, 사법자재설. 사법의 정처를 막기 위하여 사법부가, 보세요. 사법자재설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제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 행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건건히 사법심사를 하다 보면은 이거 마치 행정부 위에 사법부가 존재해서 사법부가 통치하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대통령이 뭐 할 때마다 사법부가 야, 그거 불법이야, 인마. 야, 너 위법이야. 그거 잘못했잖아. 너 감옥 갈래?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사법부가 스스로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이게 우리나라 헌재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헌재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권력분립설과 사법자재설의 요게 차이점은 뭐냐라면요. 얘는 아예 사법부에는 심사의 권한이 없다. 요거고요. 다시요. 권력분립설은 사법부엔 권한이 없어. 권력이 분립돼 있잖아라는 거고요. 사법자재설, 뭔 소리야. 권한이 있는데 내가 자제한다고. 이해되세요? 오케이. 저거 두 가지 구별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재량행위설. 요거는 통치행위는 정치 문제로서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자유재량행위. 자, 내가 내 맘대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심사에서는 안 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독자성. 요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이죠. 결국은 통치행위는 최상의 행위로서 독자적인 정치행위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위법해도 사법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요거 좀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대권 독재사. 대권을 가지고 독재하는 사람 이렇게 대권 독재사. 대권 독재사 이렇게요. 대권 가지고 독재하는 사람.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저거고요. 그럼 쌤, 그럼 기관 양태설은 뭔가요? 기관 양태설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관 양태설. 어디다 쓸까요? 오케이, 여기 좋아요. 자,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여러분, 요 양태라는 게 모습이에요. 드러나는 모습이 양태예요. 그럼 기관 양태설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얘기예요. 이 기관 입법, 행정, 사법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저 성질을 가지고 구별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냥 모습 가지고 구별하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의 모습, 그 양태에 의해서 그냥 구별하자. 그게 바로 기관 양태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관 양태설은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이건 통치를 근거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실질적 행정, 즉 행정이 그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학설이에요. 자, 2번 갑니다. 바로 나오네요. 바로 여기 보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지만, 그랬어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요거는 행정부가 하는 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그 내용이 그 업무의 내용이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니 이거예요. 그러면 우선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요걸 좀 찾아볼게요. 그럼 일단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걸 볼까요? 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하니까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요, 실질적으로는 입법이죠. 그죠? 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쵸? 예. 그렇게 되죠? 예. 사법이지. 잠깐만요. 근데, 쌤, 뭔 말이에요? 요거요? 볼게요, 다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정심판을 가지고 어떤 입법작용을 한다면, 뭔가 규칙을 만든다거나 명령을 만들어낸다면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 되겠지만, 요거는 여러분, 요렇게 써있네. 재결이라고. 재결이라는 건 다시 결정하는 거고요. 결정. 이런 결정은 사법부의 결정이나 판결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이 되죠. 됐죠? 나머진 전부 형식과 실질이 모두 행정인 그런 게 되죠. 예, 그렇지. 행정심판의 재결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에 해당한다. 왜? 판결과 비슷하니까. 됐죠? 예, 별거 없고요. 다음 통칭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봅시다. 자, 신행정수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므로 기본적으로 원칙상 지금 그냥 딱 봐도 우리가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이게 무슨 합법이다, 불법이다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따라서 사법심사는 부족. 이거야말로 정말 고도의 정치성. 두 번째,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책 결단에 발동된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아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이 만약에 if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잖아요. 아까 했던 거잖아요, 이거. 그쵸?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과 4번 가볼게요. 자, 3번.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있으나 이게 바로 사법자제설.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하고 이게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아닌지 그죠? 그 판단 누가 해야 된다? 그 판단 오로지 대통령 미친 거죠? 그죠? 아니 지가 자제한다며. 그럼 그 판단도 지가 해야지. 사법부요. 오로지 고조사법부가 해야 된다. 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시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 잘렸네.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그렇지.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거 하나 줄줄 갈까요? 그 판단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요 해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우린 4번 갈게요.
4번 갈게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거, 그 내용이 행정에 대한 집행, 이런 거여야 된다라는 건데, 징계처분도 집행되지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거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 통치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업허가, 집행, 예산 집행, 징계처분, 영업허가, 예산 집행, 이건 집행. 뒷줄?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일반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통치행위들을 여기다 나열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 중에 통치행위의 일반적 범위는 조약 체결, 남북회담 제의, 사면, 복권, 이런 것들이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국가 자격이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뽑는 거, 임면, 임은 뽑는 거고 면은 면직, 그러니까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국회 예산. 근데 지금 뭐 국회 예산 아예 없으니까 국회에서 할 수가 없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꼭 알고 와야 될 게, 자, 통치행위라는 것은 행정부의 통치행위니까 행정부 또는 대통령만 할 수 있다. 국회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도, 자, 시험적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국회도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다. 맞아요. 어떤 거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이, 국회의원 자격심사, 징계, 제명. 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이.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이런 경우에는 국회 행위 중에서 통치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국회도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다. 꼭꼭 기억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5번 갈게요. 자,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어디 봅시다. 고도의 정적 성격을 지니는 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하고 확대행위가 국헌 물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그렇죠. 비상계엄은 그 목적이 공익 달성이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럴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어야지요. 세 번째, 아이고 논란 많은 그거네요. 어디 가봅시다. 예, 많이 나오는 얘기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다. 그래요. 즉 이거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개최 과정에서 이걸 남북 정상회담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약에 북한에 뭔가를 줬는데 그 절차가 적합하지 않았다. 즉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돈을 아니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예. 그래서 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명백히 위법하기 때문에. 자, 다시요. 요거 자체는 통치행위예요. 사법심사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저걸 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몰래 돈을 보냈다? 이건 나쁜 거죠. 요거는 대상이 된다. 요게 답인 거죠. 4번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책 결단에 해당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그 설명입니다. 그 설명입니다. 자, 우리 요거 잠깐 보고 갑시다, 여러분. 잠깐 보시겠고요. 형적 의미의 행정은, 자, 우선 형적 의미의 행정 중에 입법적 행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행정이고 실질적으로는 입법이다라는 거죠. 행정부가 이런 법규를 만들 때 법규명령, 행정규칙 제정, 그 다음에 조례 제정, 조약 체결, 대통령 긴급명령 같은 것들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이다. 근데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도 행정인 거죠. 예. 증명서 발급, 공무원 임명, 징계 처분, 대집행, 국가가 행하는 대집행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형식은 행정이지만 실제로는 사법인 거. 일정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일정한 판정을 내리거나 아까 했던 거 행정심판의 재결, 이의신청 결정, 토지수용의 재결, 징계 의결, 대통령 사면 같은 것들은 사법적 행위에 실질적 의미의 사법적 행위에 속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7번 갈게요. 자, 행정의 개념.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또 나오네요. 자, 행정 현상의 복잡 다기성으로 인해 행정의 개념을 적절히 정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차라리 아닌 걸 빼자. 빼고 남은 건 다 행정으로 보는 게 어때? 요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봐요. 입법과 행정을 빼고 나머지 다 그냥 행정이라고 하자. 예, 그걸 공제설이라고 해요. 맞아요. 두 번째, 자, 얘네들은 그렇다면 행정, 입법, 사법의 구분이 가능하다, 구분하지 않다? 가능하다. 행정, 입법, 사법 구분이 가능하다. 근데 나는 적극적으로 모르겠고 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소극설이라고 해요. 소극설. 공제설을 소극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행정을 국가 목적 내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 작용이라고 보는 목적설이 있다. 좋아요. 이것도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자는 거냐면 성질을 기준으로 과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성질을 기준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긍정설과,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다.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눈단 말이에요. 구분할 수 있다와 구분할 수 없다로 나눠지고요. 구분할 수 있다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여기 공제설, 목적설, 양태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설이 아까 우리 했었던 기관 양태설, 모습으로만 볼 수 있다. 성질로는 구분 안 된다. 그냥 모습으로만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기관 양태설이에요. 근데 저 긍정설이 다시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죠, 얘가. 이 긍정설을 다시 두 개로 쪼개서 소극과 적극으로 나눌 때 소극이 아까 있었던 공제설, 적극이 양태설, 목적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요게 소극, 요거 두 개가 적극.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자 정리됐죠? 일단 성질로 행정, 입법, 사법 구별된다. 된다. 긍정설. 거기에는 소극적인 공제설, 적극적인 양모기가 있다. 부정설로는 그거 안 돼. 성질로 구분 안 돼. 그냥 야 생긴 모습으로만 해. 기관 양태설이 있다. 오케이. 다시 슉.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맞죠? 예, 국가 목적 내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으로 보는
목적설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긍정적 입장 중에서 적극적. 요거는 긍정적 입장 중에 소극설. 자, 세 번째. 입법은 헌법의 직접적 집행작용인데 대하여 행정은 법의 집행을 통한 헌법의 간접적 집행이라고 보고 입법과 행정을 단계적 구조의 차이로 보는 법 단계설이 있다. 예, 그래서 입법은 헌법을 직접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법을 만드는 직접적인 집행인데 행정과 사법은 법의 집행을 통한 간접적 집행작용이다. 그렇게 봐서 입법과 행정의 단계가 다르다라고 보는 법 단계설이 있어요. 법 단계설은 부정설입니다. 요거는. 아까 기관 양태설처럼 요거는 결국 법은 단계, 그러니까 법의 단계에 따라서 입법과 그 다음에 나머지들 집행으로 나누고 그 집행을 다시 쪼개서 행정과 사법으로 나눈 거지 이게 엄밀히 딱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지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다음 행정을 법질서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사법 이외의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형적 국가활동이라고 정의한 기관 양태설이에요. 그냥 양태설. 기관 양태설이 아니라 요걸 우리가 그냥 양태설이라고 해요. 예, 그냥 양태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기관 양태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질은 구별 안 돼. 그냥 모습을 가지고 해야 돼라는 거고요. 기관자가 빠지고 그냥 양태설이 되게 되면은 그냥 양태설이 다수설인데요. 그냥 양태설이 다수설인데 요 그냥 양태설은 특히 어떤 목적을 향해서 통일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국가활동 공익이라는 국가 목적을 위해서 통일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국가활동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양태설이에요. 그리고 양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와 더불어서 목적설과 더불어서 비슷하잖아요. 공익실현, 국가목적, 공익실현, 통일적, 계속적 매우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목적설 그 다음에 양태설 양목인 전부 적극설이고 긍정설이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관 양태설은 부정이다. 부정. 이름이 유사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부정에 두 가지 있었어요. 뭐하고 뭐 있었어요? 그렇죠. 법 단계설과 기관 양태설은 쟤네 둘은 부정하는 애들이에요. 8번 볼게요. 자,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프랑스 판례를 통하여 처음 성립된 것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 판례를 통해서 나온 게 맞습니다. 계엄의 선포,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 등이 바로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의 예로 볼 수가 있다는 거 아까 우리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통치행위라는 게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사법심사가 안 된다? 그런데 개괄주의라는 건 모두 다 사법심사를 받자라는 거잖아요. 서로가 배치되죠? 예. 그 다음 고도의 정치성을 띄었더라도 헌법상 국민주권, 비례 이런 거에 위배돼서는 안 되죠. 정답은 3번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개괄주의가 근데 사실 현대 행정국가들은 전부 대부분 개괄주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통치행위는 이론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도 좀 알아두세요. 오늘날 그래서 좀 어렵다. 9번. 자, 실질적 의미의 사법인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 긴급명령의 제정,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법무사 시행규칙이 제정.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면 그 내용, 즉 하는 일이 사법인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아까 했잖아요. 자, 명령 제정, 행정대집행, 시행규칙 제정, 이런 것들은 전부, 특히 법무사 시행규칙 제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집행을 위한 거니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죠. 그쵸? 예. 아, 요거는 시행규칙은 입법으로 볼 수 있네요. 그죠? 예. 아무리 법무사 시행규칙이라도 어쨌든 요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우리가 대통령의 명령 시행령, 그다음에 국무총리나 국무총리령 같은 게 시행규칙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예, 입법으로 보는 게 맞네요. 실질적 입법. 그쵸? 예. 이것도 긴급명령도 제가 아까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네. 긴급명령도 결국은 실질적 입법. 왜? 명령이니까. 그러나 행정대집행은 이건 정말 집행이니까 실질적 의미 행정. 그 다음에 규칙도, 법무사 시행규칙도 어차피 이것도 입법활동으로 볼 수 있다. 행정부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활동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10번 봅시다. 자, 통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통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아까 뭐라 그랬죠? 고도의 정치행위를 띈다. 고도의 정치성. 첫째, 고도의 정치성. 그 고도의 정치성을 띄기 때문에 사법 심사를 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권행위 있었던 거 아십니까? 대권행위. 그죠?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5가지 이렇게 했잖아요. 대권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사람. 독재를 하는 사람. 이렇게. 그죠? 그럼 뭐예요? 이거 없죠. 복리국가성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5가지 외워놓으시고요. 11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 아예 명문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행정부에만 통치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회에도 입법부에도 통치행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걸까요? 제가 아까 도대체 어떤 거를 국회도 통치행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것도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 아예 헌법 제64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또 나왔네요. 실질적 의미 행정이 아닌 것. 그럼 뭘 찾으라고요? 예, 내용이 그 법을 만드는 거거나, 즉 입법이거나, 혹은 어떤 결정, 판결을 내리는 사법이거나 이런 걸 골라냅시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 지방공무원 임용, 부가처분, 선생님 이건 다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시행규칙은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입법이네요. 예, 맞아요. 13번. 근대행정의 개념 성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랬는데 이건 사실 뭐 이렇게 교과서가 이렇게 서술되어 있으니까 내긴 했습니다만 이거랑 둘 다 되지요. 사실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긴 했습니다만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결합돼서 나타난 건데 만약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게 개념 성립이니까요. 개념 성립은 자 아까 말했지만 공제설 같이 가장 소극적인 공제설처럼 야 이만한 국가 행위에서 여기 입법부 빼고 사법부 빼니까 이만큼 남았어. 너 이거 행정해.
그죠? 권력 분립에 입각한 거라는 거 알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14번 봅니다. 행정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거든요. 행정의 개념은 삼권 분립 제도를 채용한 근대헌법 아래에서 비로소 정립되었다. 조금 전에 봤던 권력 분립 제도. 행정은 기술할 수 있지만 정의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메이어다. 오토메이어? 예, 유명한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죠. 그죠? 훌륭한 분이시긴 합니다만 이 말 하신 분은 아니죠. 행정은 기술할 수 있지만 기술이라는 게 서술 써내려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행정인지 쭉 그 양태를 그 모습을 써내려갈 수는 있지만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포르스토프예요. 포르스트호프. 이 메이어 아저씨, 오토 메이어 아저씨는 목적설. 아까 긍정하는 것 중에 적극설이 있었죠? 그 목적설 주장하신 분이에요. 행정이라는 관념은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산물이다. 그 다음에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이거 아까 뭐였어요? 양태설이네요. 양태설. 양태설도 행정을 성질을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긍정설 중에서도 적극설이었죠. 다음 15번이요. 자, 통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옳지 않은 것은이군요.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 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정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알아두세요. 지방의회 의원 징계 의결은 행정소송 대상이 돼요. 맞아요. 이거. 훈장 준 거. 자, 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정도로 고도의 정성을 띈 전혀요. 그죠? 고도의 정성 전혀요. 할 수 없다. 맞아요. 사면은 사면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자 막 얘기 많잖아요. 그거죠. 그것도 국가원수의 고유 권한입니다. 볼 수 있으므로 권력 분립 원리에 대한 예가 된다. 아니요. 예가 아니라 예외가 돼요. 예외. 왜요? 여러분, 사면이라는 건요. 일단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서 형벌을 집행 중인 자잖아요. 근데 사면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법원이 아예 그 기간까지 정해서 갖다 넣은 애를 이 집행을 무력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집행을 중지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중지해버리는 거예요. 그 중지했다 다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지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니 사법부가 기껏 열심히 재판한 거를 행정부에서 야 나와. 이거는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가 되죠. 그쵸?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선생님, 그럼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많나요? 대개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면제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되게 그게 말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말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되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 풀어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어쨌든 선생님, 우리나라 미개한 것 같아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예, 미국하고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예요. 사면이 있는 나라. 예, 예외입니다. 예, 뭐 됐고요. 요거 줄쳐놓읍시다. 국회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제명. 오케이.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는 바로 16번. 자, 일단은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와 사법부는 모두 통치행위의 주체가 아니 되십니다. 국회는 맞고요. 사법부 아웃. 대통령이 2007년 전시 증언 연습을 하기로 한 행위는 통치행위에 해당되고 밑에 보시면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따라서 이거는 판례상 이건 무슨 이론이 아니라 이건 판례 때문에 안 된다고 본 거고요.
통치 여부의 판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법 자제서로에 의하면 가능하면 우리 사법부가 자제하자. 대신에 그 통치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률이 정책의 문제를 포함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가뿐하게 맞춰봤는데 어때요? 예, 그쵸, 여러분. 오늘 이거 1단원도 풀어서 아셨겠지만 자꾸 반복돼요. 이게 행정법이에요. 이게 행정법이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책보다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인정.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 엄청나게 많으면 2권이에요. 2권, 3권 나가요, 이거. 그죠? 예.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를 넣어놓은 거니까 여러분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신뢰 원칙 있죠? 신뢰 원칙. 예, 신뢰 원칙에 따라서 예, 끝까지 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게 다 끝날 때쯤에는 확실히 눈이 뜨이실 거라고 기대하십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2번째 시간에 뵐게요.